안녕하세요. 노르웨이 통통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르웨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퇴직연금 전문가이신 이경애님을 모시고 노르웨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2021년에 올린 노르웨이 퇴직연금 1부와 2부 영상을 시청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간단히 이경애님을 소개해드리면 노르웨이 금융회사에서 유럽 퇴직연금 제도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개인의 모든 연금을 관리하는 norskpension.no라는 사이트의 활용법 및 어려운 연금 및 투자 관련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비드 및 거리상의 이유로 온라인 미팅을 통해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노르웨이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파헤쳐 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편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1부와 2부 방영 중에서 필요한 질문을 뽑아서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가서도 노르웨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한국에 가셔도 쌓아두셨던 노르웨이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 수속하실 때 국세청에서 신고하시면 15% 원천 징수한 금액을 한국으로 노르웨이에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금액을 연금 소득으로 신고하시고 한국에서에 따른 세금 내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1년에 6개월을 노르웨이에 거주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주하지 않으셔도 그동안 쌓아두신 연금 포인트에 따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지급이 됩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 시 노르웨이 복지 시스템에서 탈퇴된다라는 노르웨이의 법규 의미는 노르웨이 병원 시설들의 무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노르웨이 국내 세금의 적용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복지급여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적립된 연금 포인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 이미 내가 적립해 두었던 연금을 안 준다 라는 말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노르웨이는 사유재산의 보호가 강한 국가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법률 규정을 저는 찾지 못했고요. 이 규정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차이 없이 내가 노르웨이인인데 6개월 이상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2주 수속 국세청에 하시고, 그리고 나가 계시는 국가에서 15% 원천 징수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이주를 하신 후에 연금을 받으려고 노르웨이에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연금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소득 신고를 하시죠. 그 사업소득 신고에 따라서 국민연금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 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로소득은 처벌을 받고 연금도 지급되지 않죠. 이제 퇴직연금은 스스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직접 사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생명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들을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문 직업 조합에 가입이 되어 계시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그 조합 원용으로 퇴직연금을 연금 제공자로부터 계약을 매해 갱신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 알아보셔서 그 조합을 통해서 좋은 조건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도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1부와 2부에 이어서
노르웨이 연금을 한눈에 모아서 다 볼 수 있는 norskpension.no라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나의 연금이 다 모아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슨 정보가 그 사이트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연금 계좌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실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norskpension.no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 목차가 나의 연금 계약, 그리고 연금에 대한 삼층 구조, 그리고 유족연금, 수익률 포털, 그리고 연금 제공자들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메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의 연금 계약들이라는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먼저 인증 절차를 거치시라는 판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인증 절차를 거치시고 들어가시면 메뉴에서 미네 아우탈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연금 정보가 나옵니다. 그 연금의 정보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노령연금, 재해연금, 유족연금과 사망보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고, 노령연금의 서브 단위로는 연금저축, 현직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자본증명서,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이 연금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의 종류별로는 국민연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돌봄의 일들로 적립되는 연금 포인트가 기본으로, 그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이 되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자본소득은 연금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가는 연말정산 세금 보고서, 노르웨이 말로 셀란이벨스를 보시면 연금 포인트를 주는 소득이 얼마인지 펜션스그룬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확정급여식의 방식과 사망시까지의 지급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 이전의 방식을 취하고 있죠. 공무원 퇴직연금도 서서히 확정 기여식 연금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돌봄의 일로 연금 포인트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여기 잠시 소개를 드리면,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일, 그러니까 사적모주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금 포인트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을 받지는 않으시지만 그에 해당하는 연금 포인트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노인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돌보는 일은 신청을 하시면 연금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모와 노부가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가 이렇게 돌볼 때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이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돌보는 일을 하시면 신청을 통해서 그 일도 그 근로소득을 받지는 못하지만 연금 포인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퇴직연금, 확정기여식 연금에 대해서 1부, 2부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확정기여식 연금은 법정연금입니다. 고용주가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저축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비율은 고용주가 선택한 직장의 연금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기여에 대한 기여율은 직장마다 다르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한도는 최소 급여의 2%는 기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주가 2%부터 시작해서 최대 요율은 7.1G까지는 모든 금액, 임금의 7%까지, 그리고 그 7.1G 이상부터 12G까지 포함되는
그 금액은 임금의 25.1%까지 이 사이 내에서 고용주가 퍼센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평균 노르웨이 기여율은 3.9%입니다. 경제가 더 좋아지고 소득이 생기면 매년 조금씩 올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그 퍼센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적립금은 2%는 되어야 됩니다. 이 확정 기여식 연금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이게 법정 연금으로 Lov om inskuddspension i arbeidsforhold라는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13세 이상 모든 직원은 이 연금 제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납부되는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금 제공자가 맺은 계약을 그대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 에겐 펜션 스콘투 방식으로 그 계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뒤에서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이 1962년생까지는 확정급여식 연금 지급 대상분들이죠. 아직도 그분들은 그 계약에 따라서 사망시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정보는 norskpension.no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연금은 여기 없는 거지 하신 분들은 자신의 생년월일이 1962년까지인지 그 이후인지 먼저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에 이제 현 직장에서 지금 적립되는 연금은 인스쿠스펜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 직장에서 모아두었던 전 직장 퇴직연금, 연금 자본 증명서라고 하죠. 노르웨이 말로는 펜션스 카피탈 베비스 는 따로 관리가 되죠. 이 전 직장 퇴직연금은 따로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 계좌 안에서 내가 그 계좌용으로 쓸 수 있는 연금형 펀드 그리고 개별 펀드 종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급여식에서의 이 전 직장 퇴직연금은 프리폴리세라고 부릅니다. 이 프리폴리세는 norskpension.no에는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 잠시 보면, 개인연금저축은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보충되는 연금 형태로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퇴직연금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연금저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연금자가 되실 때까지 묶여있게 되는 금액입니다. 연금자가 되셨을 때 퇴직연금처럼 받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개인연금 저축 상품으로는 허가가 난 펀드에서만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량 펀드가 허가가 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액에 대해서 2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금액이 2021년까지는 4만 크로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15,000크로나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좀 애석하죠. 네. 그리고 연금으로 이제 연금자가 되어서 개인 연금 저축으로 받으시는 이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율 최고 40%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과 수익 모두 경상소득세율 알민넬리 인텍트라고 하거든요. 그 2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을 하셨을 때 받았던 22%의 세제 공제 혜택을 받으셨었죠.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연금자가 되셨을 때 다시 22%로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지연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세금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으로 저축된 부분은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는 15,000크로나까지만 하실 수 있으세요. 더 많이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재해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연금은 내가
노령연금자가 되기 이전에 신체 손상으로 더 이상 신체나 정신도 들어갑니다. 손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노령연금자가 되기 전까지 복지청으로 지급받게 되는 소득입니다. 우프르 이터세 또는 우프르 트리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액은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의 소득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일부 사기업에서는 추가로 재해시를 대비한 사보험을 들어주는 회사도 있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해연금의 폭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득의 66%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 보통 그냥 개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개인 기업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이라서 따로 재연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받게 되는 금액이 이제 국민연금에서만 나오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금액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재연금 상품을 생명보험 회사에서 파는 그런 상품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지요.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땐 복지청으로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노르웨이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분들은 노르웨이 직장에서 사망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서 종업원 혜택으로 어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생명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조언을 드리자면 가족이 한 사람의 소득에만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배우자가 사망하셨을 때 복지청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기본이 개인 경제이고 그리고 사유재산제도 국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사신 분들은 인생의 환경이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배우자와 헤어지신다거나 하는 그런 환경이 바뀌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시겠죠. 가장 좋으신 것은 경제적인 자립이지만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배우자님과 함께 꼭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 유언서들을 미리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계약서나 유언서가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의 가족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쟁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용돈을 쪼개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을 자신의 명의로 저축을 하시는 것도 노후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좀 재산이 넉넉하다 그런 분은 부동산을 하나 사주신다거나 사실 때 자기 명의로 사시고 그렇게 자본 소득을 좀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금의 종류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이 길었던 관계로 여기까지 일단 3부를 만들고요. 다음에 또 4부로 이어지겠습니다. 4부에는 연금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